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와 함께 시원한 사이다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3살 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지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기 랄라에도 저처럼 이혼한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제 사연을 보태드려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겪은 일은 이미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격려 차원에서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려요. 전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하다 제 명의까지 빌려서 크게 대출을 받으시는 바람에 갚아야 할 돈이 태산이었죠. 게다가 부모님은 무책임하게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저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파산 신청을 해서 갚아야 할 돈이 대폭 줄게 되었고 29살이 되던 해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겨서 제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고졸인 제가 임용고시를 치를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었어요. 비록 프리랜서이지만 방과 후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3개월간 교육을 받고 3군데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게 된 수업은 저학년 아이들의 글짓기 수업이었는데 나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절 선생님 하며 잘 따라줘서 꿈을 이룬 것 같아 자부심을 크게 느꼈답니다. 그런데 매일 마주치는 진짜 교사들을 보면 부러움이 솟구쳤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여하튼 전 방과 후 선생님으로 2년 동안 일하며 불러주는 학교가 늘어갔고 나름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버는 돈도 쭉쭉 늘어갔고 어느새 회사원으로 일하던 때보다 더 많이 벌게 되었답니다. 한편 교사들도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창가에서 구경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중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매일 제 수업을 구경하면서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요. 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평소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수업이 끝난 후 그 남자 선생님이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수업 진짜 재밌네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걸 보니까 질투가 날 정도예요. 선생님은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지금 임용고시 준비 중이세요? 전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는 꿈도 못 꾸죠. 그래도 아이를 가르치는 꿈을 이뤘으니까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 대답에 잠시 머뭇거리던 그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대학을 나와야만 선생님인가요? 김 선생님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그러자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김 선생님, 괜찮으시면 저랑 아이들 교육에 대해 대화를 좀 나눠보시지 않을래요? 제가 선생님 수업을 너무 재밌게 봐서 한 수 배우고 싶거든요. 그러니 저랑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얘기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뭐라고 저한테 뭘 배워요. 전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전 선생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거절하지 마시고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까지 저에게 매달리니 마음이 쉽게 열렸어요. 물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라 사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고 함께 그 선생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전 독고 형진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독고쌤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도 절 그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독고쌤.
그런데 저한테 뭘 배우겠다고 이렇게 비싼 밥까지 사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대단한 선생님 맞죠? 제가 국어 수업할 때마다 몇몇 아이들이 방과후 선생님 수업이 훨씬 재밌다고 저를 막 놀린다니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아세요? 너무 샘나고 질투나서 김 선생님 수업을 한번 구경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 말대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복도에서 구경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잘 아시죠? 현직 교사가 절 과대평가하고 존경까지 한다는 말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지금 하는 일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김 선생님, 그래서 말인데 수업 내용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선생님 흉내라도 내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몇 가지 노하우만 알려주시면 제가 매일 밥을 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덕구쌤은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덧붙이며 순수한 눈빛으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덕구쌤과 토론회장을 열었어요. 학교에서 대화를 나누면 괜히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터디 카페에서 매주 한 번씩 만나 토론을 했답니다. 그 결과 덕구쌤과 전 교육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사랑꽃을 피우게 되었어요. 남녀가 한 공간에서 웃고 떠들다 보니 공부는 뒷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덕구쌤은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랑의 손짓을 주고받았답니다. 자기야, 오늘 수업도 진짜 재밌던데? 자기는 타고난 교육자가 분명하다니까. 자기가 정직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렵지만 나중에 학원 차리면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우러 올 거라고.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그런데 학원 차릴 돈 마련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일해서 모아야 돼. 내가 도와주면 되지. 우리 결혼하면 돈도 금세 모일 거 아니야. 뭐라고? 자기 지금 은근슬쩍 결혼하자고 한 거야? 자기랑 난 결혼하긴 너무 거리감이 있다고. 고졸인 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어요. 대학 4년에 임용고시 준비를 3년이나 해서 힘들게 선생님이 된 남자친구를 제 남편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이 쉽게 허락할 리도 없었으니 결혼하자는 말을 과감히 걷어내버렸죠. 무슨 거리감이 있다 그래. 똑같은 선생님인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신분이 다르겠냐고. 자긴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겸손할 필요 없어. 으이구, 자기 부모님 생각은 다를걸. 괜히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부모님 뒷목 잡게 만들지 말고 연애나 해. 결혼 소린 그만해. 그렇게 매번 남자친구 청혼을 요리조리 피했는데 어느 날 절대 피하지 못할 순간을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저희가 너무 뜨겁게 연애하는 바람에 이세가 생겨버린 거죠. 자기랑 내가 진짜 운명적인 사이인가 봐. 이젠 자기도 빼도 박도 못하게 내 마누라가 돼야겠네? 그동안 내 청혼 다 거절하더니 이젠 거절 못하겠지?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래야겠지?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거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게 정답인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설마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자기 나만 믿어. 우리 엄마는 자기 보면 단번에 허락하신다니까?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남자친구 말대로 결혼을 서둘러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댁으로 찾아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예비 남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방과후 교사라고? 그럼 공무원은 아닌 게지? 네, 어머니. 전 프리랜서예요. 여러 학교를 돌면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냥 알바하는 거지 무슨 선생님이란 호칭을 붙여.
듣자 하니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 요즘 세상에 고졸이 선생님 소리를 듣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얼굴이 붉어진 전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형진 씨가 저보다 아까운 사람이었으니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홀몸도 아니었으니 어떻게든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께 웃으며 절 대변했습니다. 엄마, 요즘 학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대학 나와도 벌거숭이처럼 사는 인간들이 판을 치는 시대인데, 게다가 미선이 엄청 똑똑하고 재밌게 잘 가르쳐서 현직 교사들이 질투하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고요. 나중에 학원 차리면 대성할 위인이니까 예쁘게 좀 봐주세요. 어이구, 이 팔불출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얘 편드니? 아휴, 난 좀 그렇다. 아무리 임신했지만 학벌도 고졸해. 부모님도 안 계시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속이 상한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절 내치시진 않았어요. 온갖 불만을 토로하시고 나서야 결혼 승낙을 하셨답니다. 물론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작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달게 들었죠. 내가 뱃속에 있는 손자한테 못할 짓 할 순 없으니까 결혼은 허락하마. 대신 내 아들과 결혼하며 너 제대로 내줘야 된다.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칠 테니 불만 갖지 말고 배워야 해. 그럼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와 형진 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을 시어머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댁의 옆동에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시댁과 신혼집을 오가며 시어머니께 살림을 배우며 지냈어요. 물론 제가 하던 방과 후 수업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몇 달 뒤 배가 크게 불러오면서 잠시 휴직을 하고 태교와 내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듬해 전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새 식구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와 내조만으로 몸이 모자랐던 전 방과 후 교사를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희 집을 다녀가셔서 불편하고 껄끄러운 감정을 매일 느껴야만 했답니다. 넌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낳았다고 살림을 이따위로 하니? 집안 꼴 좀 봐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야? 게다가 너 세수는 한 거냐? 아휴, 못 봐줄 만큼 추하니까 가서 좀 씻고 나와. 죄송해요, 어머니. 수은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화장실 갈 틈도 없다고요. 너 또 말 대답하니? 너 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고졸 출신이면 눈치가 있든가 행동이라도 빠릿빠릿하든가 해야지. 집안 꼴이랑 네 꼴아지 보니까 대번에 못 배운 티 나오잖니.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결혼 직후부터 계속 제 학력으로 시비를 거셨고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모자라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제가 출산 후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그 출렁이는 뱃살은 왜 출산 후에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 지방덩어리 보기도 싫으니까 운동 좀 해. 누가 보면 둘째 임신한 줄 알겠다. 돼지 같으니까 살 좀 빼. 뭐? 돼지 같다니? 무슨 말 그렇게 해? 원래 애 낳으면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는데? 수은이 보는 것도 지금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매일 오셔서 집안을 검사하시고 있단 말이야. 제대로 쉴 시간도 없다고. 누가 들으면 세상에 있는 애 지 혼자 다 낳은 줄 알겠네. 그럼 다름진 여자들은 애 낳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 네 놀리면 다들 너처럼 돼지의 곰탱이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면서 그깟 살림하고 애 보는 걸로 유난 떨기는.
그이는 이제 애 낳은 지 2~5달 된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연거푸 뱉어냈고 저와는 한 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가히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막말을 들은 전 수은이를 보다 틈나는 대로 집에서 조금씩 운동을 해봤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운동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오직 먹는 걸로만 풀다 보니까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들 수은이가 밤에 더 많이 울어서 잠도 거의 자지 못했죠. 얼마 뒤 새벽 시간에 아들을 겨우 재우고 화장실에 갔더니 남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나왔더라고요. 요즘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해대는 남편의 사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외우고 있었던 터라 쉽게 열 수 있었죠. 이윽고 카톡창을 열었더니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경악하고 말았어요. 보고 싶네, 사랑하네 하며 온갖 소름 끼치는 대화가 수백 개가 넘었답니다. 저와 각방을 쓰더니 이유가 따로 있던 거였죠. 전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어요. 이튿날 아침에 방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 그동안 나한테 돼지니 미련한 고민이 막말을 한 이유가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은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뭐야? 남의 핸드폰을 왜 훔쳐봐? 그이는 바람 피운 것보다 제가 자기 핸드폰을 훔쳐본 게 기분이 나쁘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게 잘했다는 거냐고. 나 바람 피는 인간이라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뭐? 이혼? 바람 한번 피운 거 가지고 이혼이 웬 말이야. 다른 남자들도 마누라가 애 낳고 모습 변하면 한 번쯤 눈 돌린다고. 그리고 그 여자는 정리하려던 참이었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이게 바람 피운 남자가 할 소린가요? 전 격분해서 남편에게 리모컨과 잡다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바람 피운 게 당연해? 이 나쁜 자식. 너 같은 놈 믿고 결혼한 내가 한심한 년이다.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자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사과의 말을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한 말은 그냥 잠이 덜 깨서 내가 헛소리 한 거야. 바람 피운 거 진짜 미안해.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해서 본능에 따라 넘어간 거야. 내가 2번 다시 바람 피우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주라. 싫어. 너같이 더러운 놈하고 하루도 같이 못 살아.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이는 제 상화에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 동안 옆동에 있는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이 잘못한 걸 아는지 저에게 연락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 진짜 남편과 이혼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수은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이혼 가정이 많다고 하지만 핏덩이 아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또 저 혼자 아이를 키우자니 앞날이 캄캄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일 저녁 퇴근하고 들러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서 어느새 이혼하고 싶던 마음도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고 다시 세 식구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낮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당장이라도 화를 낼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예, 너는 남편 관리를 못한 네 탓을 해야지. 왜 남편을 쫓아내냐? 내가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게다. 내 아들이 왜 바람 피웠는지 생각은 해봤니? 거울 좀 봐. 누가 너랑 한 침대를 쓰고 싶겠냔 말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몸매가 예전처럼 바로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다 먹는 걸로 풀었다고요.
그래서 제 몸이 살찐 건 어머니 탓도 있어요. 그동안의 서운했던 감정을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상전이 나셨네.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나야말로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걸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아니? 부모도 없지, 가진 재산도 없는 걸 받아줬더니 뭐? 나한테 당한 수모 때문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정말 기가 찬다. 아니, 쥐뿔도 없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결혼했으면 횡재한 줄 알고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어머니,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저 어머님 아니요, 탈일 태산이니까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어머머, 얘 좀 봐. 내가 널 괴롭혔다고? 게다가 내 아들 바람 피운 약점 잡았다고 실미를 네 멋대로 내쫓겠다는 거냐, 지금? 아이고, 아주 거꾸로 돌아가는 집구석이네. 이래서 애미애비 없는 것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 욕을 하고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전 또 너무 화가 나서 주방에 있는 밥과 반찬들을 양푼에 부어서 고추장을 넣고 비볐어요. 그리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답니다. 그렇게 먹고 나니까 그나마 화가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시어머니와의 잡음은 끊기지 않았고 기분 상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재에 나서겠다면서 저와 시어머니를 불러서 고깃집으로 데려갔어요. 여보, 엄마, 이제 그만 화해 좀 하세요. 중간에도 내가 불편해 죽겠다니까. 앞으로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예요? 그이는 저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눈치를 주었고 저 못 이기는 척하고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출산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런지 어머니께 말실수를 많이 했네요.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내가 형진이 봐서 참는 줄 알아. 나도 네가 구분구분하게 나오면 심한 말은 하지 않으마.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사과를 받아들였고 저희 세 사람은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또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얘, 너 무슨 며칠 굶었니? 좀 교양 있게 먹으면 안 되겠어? 어머니, 저 모유수유 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쌈을 싸서는 입에 넣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하시더니 제 입에 마늘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얘, 너 이거 먹고 사람 좀 대라. 넌 겉만 봐서는 봄이 따로 없어. 미련하게 처먹긴 하니까 몸뚱이가 그 모양이지. 너무 화가 난 점 입에 넣었던 음식을 뱉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오늘 저랑 화해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얘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세워? 혹시 너도 네가 곰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찔린 거지? 결국 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인신공격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신물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속을 여러 번 뒤집고 떠나셨고 그런 전 여전히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보니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당장은 살을 빼는 것보다 잘 먹고 아들 수은이에게 건강한 모유를 주는 게 우선이어서 다이어트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도 남편이 화장실에 실수로 핸드폰을 놓고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어요. 전 그이가 이젠 정신 차리고 사는지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더군요.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와 나눈 대화를 쭉 읽어보니 남편은 동료 교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라 그런지 크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우뚝 서더라고요. 이튿날 아침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전처럼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인간아, 또 바람 피우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수은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뭐야? 또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진짜 왜 그러냐? 남의 핸드폰 좀 그만 훔쳐봐. 기가 막혀서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너 같은 놈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 그래, 좋아. 나도 너 같은 미련 곰탱이랑 못 살아. 아니,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넌 살이 더 찌냐? 어? 이제 널 보기만 해도 역겨워. 매일 눈 버리고 출근하는 내 심정을 알아? 나한테 바람 피웠냐고 따지기 전에 그 이유를 좀 먼저 생각해봐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아주 당당한 태도로 이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짐가방을 싸고 수은이를 안고 그 집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나갈 거면 너 혼자 나가. 내 아들을 네가 왜 데리고 나가는데? 왜? 너처럼 돼지나 곰처럼 키우려고? 어림없으니까 너 혼자 나가. 이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법원 가자고. 이 인간아,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을 왜 키워? 유책 배우자는 너야. 됐거든? 증거 있어? 내가 바람피운 증거 있냐고. 내가 주는 위자료 받고 싶으면 닥치고 혼자 나가라. 그저 전 순순히 이혼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서 남편을 처절히 응징해줘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법원에서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 정해주는 동안 엄마인 내가 돌보고 있을 테니 재판받고 네가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봐. 그렇게 수은이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와서 당장 머물 수 있는 작은 원룸을 급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전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사장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넘치도록 수집했어요. 그이는 모텔을 드나드는 것도 부족해서 저와 이혼 소송 중 상간녀를 집까지 불러들이더라고요. 전 그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넘겨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고 모텔과 집을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으로 볼 수 없다며, 직접적인 장면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2번 열었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예상도 못했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전화의 주인은 부동산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유진 씨 맞으시죠? 여기는 창원입니다. 김유진 씨 어머님이 소유한 땅을 상속받으셨죠? 전 오래전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50평의 땅이 기억났어요. 그런데 그 땅은 농사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 평당 10만 원밖에 안 돼서 팔아봐야 500만 원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어지는 부동산 사장의 말은 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김유진 씨 소유의 땅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어요. 지금 시세가 가장 높게 올라서 처분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세요? 평당 4천만 원이요. 이 정도면 강남이랑 맘먹는 수준이에요. 여기 근처에 백화점이 들어올 계획이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랐는데 김유진 씨가 소유한 땅은 완전 노른자입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가치가 엄청나요. 그럼 50평 다 해서 20억이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정도로 추산할 수 있죠. 그런데 빨리 파셔야 그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몰려서 그만큼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전 기쁨의 소리를 질렀고 당장 팔겠다며 창원으로 내려가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의 말대로 제 땅을 20억에 사겠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땅을 팔게 되었고 곧바로 제 통장으로 20억이 들어왔어요. 전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다시 집으로 올라갔고 원룸을 정리하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서 수은이와 지내게 되었답니다. 전 그때도 이혼 소송 중이라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20억의 돈이 제 분노를 아주 많이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이는 제가 돈벼락을 맞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매우 다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유진아, 잘 지냈어? 우리 수은이도 잘 있지? 두 사람 다 보고 싶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 이혼 소송 중인 거 잊었니?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 화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는 게 어떨까? 후키니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너랑 잘 살았던 적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너랑 상간녀 바람 피운 사진 니네 학교랑 교육청에 이미 다 보냈거든. 그러니까 너 곧 선생질도 못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내가 널 똥통에 쳐넣어 줄 테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불륜 사진을 보고도 학교 측과 교육청 측에서는 사생활로 교사를 해임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저에게 보냈답니다. 전 당연히 초전박살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승산은 없었어요.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무쇠밥통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볼 수 없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하더군요. 우리 새애기 잘 지냈니? 우리 손자도 잘 있지? 잠깐 들어가도 되지? 여보,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두 사람은 제가 말하기도 전 절 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내지 못하도록 수은이부터 껴안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우리 변호사가 알려주더라. 새애기니가 돈벼락을 맞았다고 하던데. 축하한다, 새아가. 어머님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세요. 그리고 저하고 남이 된 지가 언젠데 새 얘기라뇨. 아직 이혼도 안 했잖니. 그리고 형진이도 너랑 다시 합치고 싶다는구나. 형진이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소송 취소하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는 게 어떻겠니? 역시나 돈 냄새를 맡고 온 게 맞았어요. 이토록 다정하게 굴주라는 시모가 왜 그동안은 못살게 굴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면서도 그 순간 문득 고깃집이 생각났어요. 뭔가 돌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님, 여보, 우리 고기나 먹으러 갈까? 가서 배 좀 채우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새애기 배고프니? 그래, 얼른 가자. 이 쉐미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렇게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고기를 먹기 전 밑반찬을 확인하다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 마늘, 고추, 상추까지 다 있긴 한데 혹시 쑥은 없나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아, 냉장고에 조금 있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이윽고 쑥까지 나오자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식사를 시작했고 전 수은이를 옆자리에 앉히고 이유식을 먹였어요. 새아가, 내가 수은이 돌볼 테니까 너도 좀 먹거라. 아니에요. 먼저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쌈을 싸서 입에 넣는 순간 제가 잠깐만요 하고 외치고는 상에 있던 쑥과 마늘을 시어머니 주둥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먹고 제발 인간 좀 되세요. 제가 돈벼락 맞으니까 살살 기는 꼴이 꼭 똥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 같아요. 그자 상황 파악을 한 시어머니는 입에 있던 음식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너 지금 예전에 내가 했던지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니? 그래서 일부러 고깃집 오자고 한 거지? 너 우리랑 다시 합칠 생각 따위 없었던 거구나? 그걸 이제 알아니 이 되먹지 못한 노인네야? 내가 미쳤다고 니네들이랑 다시 살아. 마지막으로 인간 좀 되라고 쑥과 마늘 좀 먹여봤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럼 나 먼저 가볼 테니까 이혼 소송 끝까지 해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분노한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고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먹다 남은 콩나물국을 모자에게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너 이게 뭐하는 짓이니? 여보,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니, 우린 당신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온 건데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인간이 덜 된 것들한테 주는 선물이지. 마저 처먹고 돌아가라. 니들 면상 계속 보면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난 이만 갈게. 전 낄낄거리며 고깃집을 나왔고 다음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교육청에서 불륜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주니 전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해낸 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죠. 전 세세히 글을 적어 올렸고 며칠 뒤 2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었답니다. 또 여러 사이트에 제 청원의 글이 도배가 되며 교육청에 전화가 폭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남편과 상간녀를 파면시키는 결정을 내렸어요. 두 년놈은 다신 교직에 설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혼소송 중 어느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가르치는 반 학생이 남편과 상간녀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영상을 찍었다고 보내준 영상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교육자라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하튼 영상을 보내준 학부모님은 이혼소송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얼마 뒤 법원에 가게 된 점, 그 더러운 영상을 증거 영상으로 제출했고 남편 측 변호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뭐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엄청난 액수를 줘야 했네요. 상간녀 또한 저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해서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의 탓을 하며 대판 싸우고 헤어졌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다네요. 물론 두 사람은 다시 교육에 몸담을 순 없으니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변두리 어딘가 작은 방을 얻고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 말이죠. 제가 받은 위자료와 땅을 팔아 번 돈으로 작게나마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20병 남짓 되는 아이들과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제 복수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 돈벼락도 맞고 위자료도 아주 많이 받았고 전 남편과 상간녀 인생까지 조져놨으니 아주 행복하답니다. 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나마 보상을 받으니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한 우울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요. 어느 분 글을 보니 임신 중과 출산 후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는데 전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래 그런 놈들이 그 시기에 바람 피운 걸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번 바람 피운 배우자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내세요. 한번 바람 피운 놈은 또다시 바람 피울 겁니다. 주저리 넋두리를 참 열심히 했네요. 경청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